충청도 어느 낡은 골목 끝 겨울 새벽 5시 국밥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기름때가 켜켜이 쌓인 슬레이트 지붕 아래 손으로 직접 쓴 석영 국밥 간판 하나, 노란 전구 불빛이 새벽 안개 속에서 흔들린다. 골목 저편에서 무언가가 다가온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 질질 끌리는 슬리퍼, 코트 같기도 하고 담요 같기도 한 회색 누더기를 뒤집어 쓴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온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냄새가 먼저 도착한다. 오래된 땀과 먼지,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냄새.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게 헝클어졌고 얼굴엔 며칠은 기른 듯한 수염이 덥수룩하다. 입술이 터서 딱지가 앉았고 두 눈은 쑥 들어가 있다. 발에 신은 것은 뒤축이 다 다른 회색 슬리퍼, 오른손엔 찢어진 봉지 하나. 봉지 안에는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가 불룩하게 들어있다. 노인이 국밥집 문 앞에서 멈춘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바로 그때 안에서 문이 열린다. 석영, 어머, 아직 열기 전인데 어르신 괜찮으세요? 석영은 30대 중반,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흰 앞치마엔 국물이 튀어 있다. 새벽부터 혼자 육수를 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노인을 보자마자 찡그리거나 물러서는 기색 없이 그대로 걸음을 내딛는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 눈빛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긴 것처럼 깊고 무겁다. 나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다. 석영은 잠시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 얼굴 어딘가에 낯이 익은 윤곽이 있다. 12년 전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쫓아냈던 그 눈. 아니다. 지금은 그 오만한 빛이 하나도 없다. 그냥 늙고 지치고 무너진 사람의 눈이다. 들어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되지요. 노인이 굳은 표정으로 석영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나한테 바랄 게 없다고. 나 진짜 알거지야. 헛수고하지 마라. 가시가 돋친 말이었다. 하지만 석영은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더니 노인의 팔을 살며시 잡는다. 그 손이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르신, 저 석영이에요. 민호 씨 아내 석영이요. 아버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몸이 작게 떨린다. 12년의 세월이 골목 그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는다. 석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울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눈빛엔 12년치의 기다림이 고여있다. 한태상 회장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석영이 이끄는 대로 국밥집 안으로 발을 들인다. 문이 닫힌다. 골목엔 슬리퍼 자국만 남는다. 이 남자의 정체,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30년간 호령한 한태상, 자산 수천억, 직원 수천 명, 그리고 오늘 혼자서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며느리의 국밥집 문을 두드린 사내. 그는 왜 여기 왔는가? 그 답을 이해하려면 12년 전 그 가을 저녁으로 돌아가야 한다. 12년 전 가을, 한태상의 호화 저택 응접실,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다. 당시 한태상 회장은 60을 갓 넘긴 남자였다. 머리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손가락엔 금반지, 팔목엔 시가 500만 원짜리 시계. 소파에 반쯤 기대어 다리를 꼬고 앉은 그는 마치 세상 전체가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거만한 자세였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호가 석영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 민호 아버지, 인사드려요. 이 사람이 제 약혼녀 석영이에요. 석영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왔다. 비싼 옷은 아니었다. 하지만 단정했다. 고개를 숙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한 회장은 석영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 시선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감정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집어들며 말한다. 부모 없지? 고아원에서 컸지? 재산은? 학벌은? 뭘 가진 게 있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딱 봐도 알아. 우리 민호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거지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당장 꺼져. 석영이 고개를 든다. 눈물이 맺혀 있지만
쏟아지지는 않는다. 아버지, 석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석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없이 살아. 선택해. 이 거지년이냐 아니면 내 아들 자리냐. 민호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석영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석영이 선택할게요. 한태상 회장의 얼굴이 굳는다. 예상 못한 대답이었다. 민호는 그날로 짐을 쌌다. 회사 주식, 명예재산, 상속 지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고 아버지 집을 나왔다. 두 사람은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민호는 중소건설사에 취직했고 석영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결혼 1년째 되던 봄날, 공사장 사고였다. 민호는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무너지는 비계 더미에 깔렸다.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석영은 병원 복도에서 사흘 밤낮을 버텼지만 남편이 눈을 뜨는 것을 끝내보지 못했다. 장례식, 한 회장이 나타났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러 온 것인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석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한 회장은 사람을 보내 석영을 저택으로 불렀다. 이거 받아라. 500만 원이야. 위로금이다. 그리고 이 돈 받으면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 재수없는 물건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석영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아버님, 민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거지 출신이 어디서 말대꾸야. 가져가든지 내버려 두든지 빨리 꺼져. 석영은 결국 봉투를 두고 나왔다. 그 봉투를 영원히 가져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한 회장은 민호의 결혼 사진을 모두 찾아내 찢어버렸다. 석영의 이름은 집안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하지만 한태상 회장은 아들이 없어진 뒤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면서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현재 한태상 회장의 집무실, 63빌딩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사무실, 73세의 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커피를 마신다. 그의 곁에는 비서실장 이정도만 있다. 이정도는 20년을 함께한 신복 중의 신복이다. 이정도 회장님, 오늘도 사촌 동생 한말순 씨가 면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예요. 됐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도와줘. 말씀하십시오. 내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회사 부도 났다고, 재산 다 날렸다고, 거지 됐다고. 이 정도가 멈칫한다. 회장님, 무슨 이유로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어? 50년 살면서 나한테 진심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태상 회장이 무리한 해외 투자에 실패해 수천억 부채를 떠안게 됐다. 핵심 계열사가 부도 처리됐다.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 재계 비공개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직접 변장에 나섰다. 낡은 옷을 구해 입고 머리를 헝클었다. 슬리퍼를 신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수십 년 지기 후배 사업가 권영철이었다. 형철아, 나 잠깐 쉴 때가 필요해. 한 달만 신세 좀 지자. 권영철은 한 회장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반가운 빛이 없다. 형님, 저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저까지 욕먹잖아요. 거래처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 알겠다. 두 번째, 40년 이상 매주 골프를 쳐온 친구 최태일. 태상아, 나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가 오래 알았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망한 사람 가까이 하면 진짜 안 좋아. 기운 같은 거 있어. 네가 좀 정리되면 그때 봐. 기운? 야, 섭섭하게 듣지 마. 나는 네 잘 되길 바라는 거야. 잘 정리하고 연락해. 전화가 끊긴다. 한 회장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본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다. 세 번째는 사촌 동생 한말순이었다. 한말순은 20년 가까이 한 회장의 그늘 아래서 회사 임원 자리를 꿰차고 온갖 혜택을 받아온 여자였다. 매년 명절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오빠 덕분에 산다고 했던 사람. 말순아, 나 잠깐 네 집에 있어도 되겠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싸늘하다. 오빠, 진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집은 방 없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망한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저도 힘들어지는 거 알잖아요. 괜히 나중에 빚 요구하거나 그러면 저 어떡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냥 꺼져주세요. 경찰을 부른다. 수십 년 함께한 사촌에게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한태상 회장은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수천억이 있을 때는 아무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돈이 사라지자 5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24시간 만에 전부 증발했다. 그리고 한 회장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12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여자. 서경의 국밥집. 이른 아침 노인을 앉힌 뒷방. 작은 장판방에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서경은 아무 말 없이 한 회장의 발을 들여다보고 슬리퍼를 벗긴다. 발이 터서 피딱지가 앉아있다. 서경은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한 회장의 발을 담근다. 뭐 하는 거야? 발이 다 부르텄어요. 아버님,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아버님 자격 없어. 서경이 잠시 한 회장을 바라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을 계속 닦아낸다. 잠시 후 국밥이 나온다. 진한 사골 국물에 밥이 말아져 있고 깍두기와 김치가 곁들여졌다. 뚝배기가 펄펄 끓는다. 드세요.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한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첫 술을 떠넣는 손이 떨린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눈가가 붉어진다. 이 따뜻함이 낯설었다. 한 회장은 먹으면서 묻는다. 너는 나한테 화 안 나냐? 12년 전에 내가 한 짓 기억하지. 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원망도 했고요. 그런데 왜 들어오라고 한 거야? 아버님은 제 남편의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한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게 전부라고?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있는데? 아버님이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나쁜 사람도 밥은 먹어야죠. 침묵. 한 회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 서랍장을 연다. 한참을 뒤지다 낡은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온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모서리가 구겨지고 오래된 통장이다. 아버님, 이거 드리려고요. 한 회장이 통장을 받아든다. 표지에는 아버님께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다. 통장을 펼친다. 첫 장부터 빼곡하다. 매달 10만 원,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달은 5만 원. 금액은 들쭉날쭉이지만 입금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입금 적요란에 손으로 직접 쓴 메모들. 아버님 밥값, 아버님 겨울나기 자금, 우리 아버님 건강하세요. 아버님 보고 싶어요. 민호 씨 기일입니다. 아버님도 보고 싶어요. 12년치 입금 내역.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은 164번의 기록. 언젠가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시면 드리려고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따뜻한 방 한 달치는 될 거예요. 한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린다. 통장을 쥔 손이, 숟가락을 잡던 손이. 그는 평생 수천억을 다뤘다.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회사를 사고 사람을 샀다. 하지만 12년 동안 매달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젠가 돌아올 사람을 위해 10만 원씩 모아온 이 통장이 그 수천억보다 무거웠다. 한태상은 국밥 그릇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한다. 크게 소리를 내어온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한 회장이 국밥집 뒷방에서 잠이 든 동안 서경은 홀 청소를 하고 있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면서 한 회장은 뒤척이다가 잠에서 깬다. 새벽 4시 방 안이 조용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서경의 얼굴을 다시 떠올린다. 그 웃음, 그 눈매, 그 눈물을 참는 방식.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한 회장의 기억이 거슬러 올라간다. 40년 전 그가 아직 작은 건설 현장 소장이었을 때 자신보다 훨씬 더 어린 여자를 사랑했다. 이름은 윤은주. 고아원 출신이었다. 살갑고 따뜻하고 웃음이 많았다. 당시 한태상은 큰 사업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가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필요했다. 은주야, 미안해. 나 너를 선택하면 내 꿈이 없어져.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 그는 은주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다.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 후 한태상은 재벌가의 딸과 결혼해 사업을 키웠다. 하지만 재벌 부인은 민호가 태어난 직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 회장은 재혼하지 않았다. 혼자 민호를 키우며
사업에만 매진했고 은주에 대한 기억은 깊이 묻어두었다. 새벽 5시 한 회장이 방에서 나온다. 서경아. 서경이 고개를 든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아버님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너 어머니 이름이 뭐야? 서경이 잠시 멈춘다. 윤은주요. 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왜요? 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윤은주. 충청도 사람이었어? 예. 어떻게 아세요? 한태상은 아무 말도 못한다. 그 자리에서 의자를 잡고 몸을 지탱한다. 다음 날 한 회장은 비서 이정도에게 긴급 지시를 내린다. 윤은주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그리고 서경의 출생 고아원 입소 기록 가능하다면 DNA 검사까지. 3일 후 비서 이정도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타난다. 회장님, 확인하셨으면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여는 한 회장의 손이 처음으로 눈에 띄게 떨린다. 서류를 꺼낸다. 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 확인 가능성 99.97%. 그리고 고아원 입소 기록에 남겨진 메모. 아이 어머니 윤은주 씨 괄호로 별세. 유언 아이 아버지는 한태상. 한태상 회장은 그 서류를 오랫동안 내려다본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서류가 바닥에 떨어진다. 내가 내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가 또다시 쫓아냈구나. 40년의 죄가 한꺼번에 그의 가슴에 내리꽂힌다. 그날 오후 서경의 국밥집 골목. 갑자기 엔진 소리가 울린다. 굴착기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 뒤로 무리한 차림의 남자들 여러 명. 그리고 가장 앞에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걷는 여자 하나. 한말순은 50대 초반. 짙은 화장에 비싼 모피 코트.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야, 국밥집 여기 맞지? 여기 철거 들어간다. 무슨 일이에요? 이 골목 땅이 이번 주부터 내 거야. 이거 봐. 소유권 이전 서류. 이제 여기 재개발 들어가니까 당장 비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임차해서 장사하던 곳인데요. 임차? 계약서 있어? 그 계약서 누구 땅이야? 원 소유주가 나한테 팔았어. 이 골목 전체 내가 철거 안 하면 굴착기로 밀어버릴 거야. 동네 어른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 모두 사색이 된 얼굴이다. 골목 할머니 어떻게? 서경아, 이 골목이 다 없어지면 우리 어디가? 서경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한다. 한말순이 서경을 위아래로 훑는다. 야, 너 혹시 한태상 오빠 알아? 거기 오빠 망했다는 사람 거지꼴로 여기 왔다고 들었는데 그 거지 노인네가 여기 있냐? 여기 오신 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말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어쭈, 말투가. 야, 굴착기 켜. 이거 지금 당장 밀어. 굴착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국밥집 앞에 멈춘다. 기사가 버킷을 들어올린다. 바로 그때 국밥집 안에서 누군가가 나온다. 한태상 회장이었다. 여전히 누더기 차림이었다. 하지만 걸음이 달랐다. 등이 곧게 펴졌다. 시선이 살아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을 호령해온 사람의 걸음이었다. 한말순이 굳는다. 오빠? 그래, 나다. 오빠 망한 거 아니었어? 왜 여기에 경찰 부른다고 했지? 오빠한테? 그 말 기억하고 있어. 한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며칠 후 서경의 국밥집 뒷방. 저녁. 한태상 회장은 비서 이정도를 통해 서경에게 모든 진실을 전달했다. 윤은주의 이야기, 40년 전의 기억,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서경은 서류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 한 회장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호 씨가 저랑 오빠 동생인 거잖아요. 그래, 내가 그 죄는 평생 져야 할 것 같아. 내 어머니를 버린 것도 모르고 너를 며느리로 맞았다가 또 버린 것도 전부 내 죄야. 서경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말한다. 아버지.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다. 아버님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고 아버지.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소리 없이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원망해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근데 아버지, 저 이미 12년 동안 다 살았어요. 그 감정들 다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버지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한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손을 들어 서경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한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서경이 먼저 그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있다. 한 회장은 서경의 이름을 공식 호적에 올렸다. 한서경. 더 이상 며느리 윤서경이 아닌 딸 한서경. 세상은 이 사실에 놀랐다. 재계에서는 여러 말이 나왔다. 하지만 한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대신 한 회장은 서경의 이름으로
100억 규모의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이름은 은주재단. 40년 전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다 세상을 떠난 여자의 이름. 재단은 고아원 출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을 한다. 국밥집 골목은 그대로 남았다. 아니,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서경은 골목 전체를 리모델링해 가난한 이웃들이 언제든 배를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 그릇에 1,000원. 돈 없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 집. 어느 저녁 국밥집 뒷방. 서경이 주전자에서 보리차를 따른다. 아버지, 따뜻할 때 드세요. 한태상은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신다. 수천억짜리 연회석에서 마신 어떤 술보다 이 보리차 한 모금이 몸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서경아, 예, 고맙다. 저도요, 아버지. 골목에 저녁 연기가 피어오른다. 국밥집 간판에 불이 켜진다. 서경 국밥.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다. 돈은 사람을 모으지만 진심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끝.